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2020년 9월 24일 목요일자 녹화분입니다. 지금 이제 9월에 접어들면서 모든 시장에 좀 변곡점이 느껴집니다. 외환시장에서 9월 첫날 1.2달러를 올랐었던 유로화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또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글로벌 증시가 그야말로 새파랗게 질리고 있습니다. 현 구간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조 소장님.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예. 네. KB증권의 김두원 연구위원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김 연구님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 증시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있는 게 이제 매크로 팀이니까 네네. 다음 달 전망 자료가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저희가 녹화하는 기준으로 보면 지난주에 나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10월 달 경제 전망이자 올해 연말까지의 짧은 시계이죠. 보시면 정책 공백기 속에 드러나는 불안감들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연말까지 지속될 수 있는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최근 9월 달 되면서 많은 가격 변수들이 변곡점이라고 느껴질 만큼 많은 행태 변화들이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일부 조금 다뤄본 그런 보고서인데요. 연말까지는 저희가 쭉 그동안 봐왔던 회복에 대한 기대는 이어지겠지만 모멘텀 자체는 조금 슬로우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멘텀 자체는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이번에 어떻게 좀 조정이 깊어질 것 같습니까? 우리 김 연구님 감을 한번 듣고 싶었어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최종 대부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최종 대부자. 네. 기대가 과했었다면 실망감도 크지만 아예 기대를 저버릴 만큼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워낙 불확실성이 많죠. 더구나 초유의 사태에 대한 대비성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초유의 사태를 하시면? 일단 오늘 얘기가 이따 있을 텐데 미국 대선 얘기죠. 네. 재선인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초유의 사태가 있고 또한 최근에 돌아가는 정황을 놓고 봤을 때 오히려 백악관 주인이 11월 달이 아닌 해가 바뀌어도 결정이 안 될 가능성도 일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쭉 감안해 봤을 때 쉽게 경기가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전처럼 쉽사리 모멘텀이 나오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 지금 하루하루 다르고 오전 다르고 오후 다릅니다. 미국장은 우리가 잠자리 들기 전에 보던 지수하고 아침에 눈 떠서 보면 또 달라져 있고 특히 이번 목요일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이렇게 의견을 표출하고 계시겠습니다만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증시. 일단 기대감하고 현실을 좀 나눠서 말씀 좀 드리면 기대감. 예, 일단 기대감부터 말씀드리면 증시가 저는 이 기대감이라는 게 다시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라 충분히 쉬어줘야 된다. 쉬어줘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게 100m 달리기가 분명 아니고 장거리 지금 현재 뜀박질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동학개미 운동으로 인해서 유입된 자금들이 이게 주식시장이 흔들린다 해서 쉽게 빠져나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최소한 내년까지는 끌고 갈 수 있을 이런 플레이어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모든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왔으면 잠깐 쉬어줘야 되는 거죠. 쉴 때 푹 쉬어줘야 다음번을 도약할 수 있지 쉴 때 어리버리 쉬다 보면 가다가 또 지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저는 차제에 좀 쉬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 이제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지금 동학개미 운동이 3월서부터 7월, 8월까지 올 때는 주식은 무조건 사면 이익이 난다. 그리고 주식이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기다리면 이 변동성을 뚫고 다시 올라간다. 이런 학습 효과가 있었죠. 근데 최근에 투자자분들의 인식이 이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두려움.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 40만 원대 사신 분들 벌써 15% 이상 물렸죠. 소위 말해서 이제 물리다 보니 이제 주식도 조금 이제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난 거는 빠르게 매도를 하는 그런 매도가 이제 좀 많아졌다라는 거 시장에 있어서 이게 이제 시장 쉬는 거에 빌미고 뒤늦게 뛰어드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익을 못 지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마음이 급해지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대형주 위주로 들어왔고 네이버 카카오 위주로 들어왔다라면 이제는 중소형 위주로 퍼졌습니다. 그러다 힘이 분산이 돼 버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동일한 예수금과 동일한 힘을 가지고도 뚫고 올라가는 힘이 약해졌다라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지금은 쉴 때이지 이것을 내가 원했던 주식이 좀 싸졌다라고 쉽게 칼을 휘두르거나 나의 힘을 소진시킬 시기는 아직은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완전 꺾일 것은 아니지만 일단 추석 이후까지는 조금 관망하시는 게 현명한 처사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문제는 네. 이 빚내서 투자한 분들이에요. 아 그렇죠. 이 빚이 상당히 좀 이게 아이러니한 게 네.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 빚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빚이라는 게 줄어드는 것은 주식시장이 조정을 깊게 받거나 하락하는 시기에 줄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월 달을 돌아보면 2월부터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빚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네. 2월 달에는 빚이 오히려 늘었죠. 조정을 받다 보니까 빚을 더 내서 네. 물타기를 많이 하셨죠. 네. 빚이 줄어든 게 3월 14일까지 줄었습니다. 그때 줄어든 규모가 제가 그 수치를 기억하는데 대략 4조 5천억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약 한 10조가 좀 넘는 신용잔고였거든요. 증권사 네. 기준으로 봤을 네. 때 그거에 거의 40%가 줄은 거죠. 근데 이 40%는 줄인 게 아니라 털린 거죠. 반대면 나가고 그때 증권사에서 막 김동현 연구원도 기억할 겁니다. 객장에서 막 여러 가지 지점에서 흉흉한 얘기들 들려오고 그러고 나서 그게 지표로 해서 3월 15일 날 반등을 나타내면서 신용잔고가 지금 거의 20조 가까이 늘어난 건데 네. 이게 이제 털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이제 조정이라기보다는 하락이고요. 저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문제는 이제 신용 기간이 6개월이 넘어서면 리볼빙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증권사들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신규 대출이 안 돼. 연장은 되는데 네. 그 한도가 제가 기억하기로 6개월일 겁니다. 네. 그럼 신규로 받아야 되는데 신규는 안 되죠. 그렇게 되면 그것도 또 하나의 내강이 될 수 있다. 그 점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녹화일 기준으로 목요일 날 증시가 많이 빠졌습니다만 채권 시장 동향은요? 채권 시장 동향은 뭐 최근에 채권 시장뿐만 아니고 증시의 변곡 트리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연준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올린다고 얘기했는데 실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어서 우리가 명목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의 차이는 즉 실제 금리는 오히려 상승하다 보니까 네. 최근에 나타났던 이런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상당 부분 내려오는 그런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트리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죠. 실질금리의 하락이 멈추고 이게 심지어 상승 조짐까지 보이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위험 자산의 어떤 조정을 갖다가 최근의 촉발하게 조정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핵심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미국채 수익률은 요즘 거의 못 움직이더라고요. 이러다가 일본의 JGB 시장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래도 못 움직이고 저래도 못 움직이는 너무 안 움직여서 이상해가지고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뭐 저희가 보는 것처럼 일단 방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연말로 갈수록 더구나 단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했었던 미국 연준의 행태를 보면 내부적으로 상당한 이견이 있습니다. 결론은 내렸는데 내부적인 방법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견이 있어서 네. 그걸는 곧 시장 플레이어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을 만들게 하거든요. 그렇다면 뚜렷한 방향이 나타나기에는 좀 어려운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제 정례 회의들, 뭐 11월 대선 이후에 있는 11월 달 회의, 네. 또한 12월 달 회의까지도 우리는 뭔가 조금 가시화된 수치, 가시화된 기간들이 연준에서 친절하게 얘기해 주는 걸 기대하고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에는 그런 친절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저희보다 훨씬 더 네. 트레이더 전선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포지션 자체를 어떤 한 방향성으로 가기 힘든 구간에 들어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변수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은 없죠. 소장님, 지금 우리 김돈 연구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체로 이렇거든요. 매크로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채권 쪽에 금리 쪽 보시는 분들은 지금 증시 하락을 갖다가 얘기함에 있어서 실질 금리를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논의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증시에서는 그러면 왜 빠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네. 투자하시는 분들의 속된 말로 많은 분들이 금리를 잘 모르십니다. 그렇죠. 그런 걸 잘 모르고 그러다가 금리도 모르는데 실질까지 붙으면 더 힘들죠. 이게 좀 모르시는 분들인데 시장에 있어서 앞서도 이제 뭐 조정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이제 조정이 증시에 있다 보면 이게 관행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돌아가는 행태들이라고 그러죠. 행태라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소수 종목들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항상 그게 나중에 버블처럼 터지면서 조정을 받는다라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미국 증시만 하더라도 빅5 정도가 이제 강하게 올랐죠. 네. 근데 빅5 올라가는 것도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애플이 액면 분할을 했는데 주가가 올랐어요. 그게 설명이 가능하냐? 전문가들은 설명이 불가능하죠. 액면 분할했는데 주가가 올랐다? 오히려 액면 분할이 주가에 있어서 호재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 유상증자를 하겠다는데도 주가가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이 유상증자는 증시에 있어서 악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간 것들은 이거는 분명히 투자자분들의 어떤 과도한 기대, 쏠림 현상, 거기에 또 국내 투자자분들의 단기적으로 7월부터 국내 투자자들이 테슬라든지 니콜라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또 매수를 해서 우리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증시를 올렸다, 미국 증시를 올렸다 이런 얘기도 들릴 정도로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국내도 보면 네이버 카카오가 증시를 이끌다가 네이버 카카오가 주춤하니까 현대기아차가 또 증시를 이끌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밸류가 좀 높아요. 지금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SK 바이오팜이라든지 뭐 카카오 게임즈를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뭐 땅을 치실 텐데 공모주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뭐 100%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뭐 이런 텐데 너무 이런 과도한 기대감이 쏠리다 보니 그 휴유증은 항상 따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조정이라는 것들이 이러한 휴유증들 일부 좀 투자하신 분들 괴롭지만 그런 것들이 좀 사그라들어야 다시 한번 증시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수급적으로나 심지어 수급적으로 본다라면 뭐 기관 외국인들은 지금 손을 못 놓고 있고 또 그 얘기를 잠깐 드리면 기관이 왜 못 사냐. 그리고 기관은 왜 돈을 만드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돈을 빼셔서 그래요. 기관 자금의 70%는 개인 자금입니다. 근데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관에 돈을 맡겨보니 펀드에 들어보니 수익률이 안 나니 펀드를 해제해서 내가 직접 투자하시겠다라는 게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은 돈을 팔아서 개인들한테 드리고 그 돈을 갖고 개인분들이 지금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 기관과 외국인 기댈 수 없고 개인들의 힘은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지금은 이제 퍼진 상태고 송곳처럼 날카로울 때는 올라왔죠. 근데 지금 이제 무뎌진 상태다라는 것들 보고 심리적으로 많이 좀 지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구두 닦기 하니까 주식 얘기를 하니까 주식을 다 팔았다라는 건데 제 주위에서 뭐 저야 직장 생활을 안 하니까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지어 그러니까 카페나 식당에서 주식 얘기하는 건 이해하겠어요. 엘리베이터 곧 정말 2, 30초 짬에도 다 주식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 주식시장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좀 쉬워지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서학개미라고 표현하죠, 이제. 그렇죠. 아예. 예.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 있고 뭐 순위로 보면 꽤 앞쪽이에요. 예. 거기다가 최근 또 국내 언론에서 보도된 이스라엘의 그 의료장비 업체라고 하죠, 나녹스. 두 개 다 이제 공매도 전문 업체들의 리포트. 특히 이제 니콜라는 지금 뭐 트레버 밀턴 그 CEO 창립자가 아예 뭐 사임하는 거 봐서는 그거 합니다. 참 묘해요. 그쪽에는 니콜라는 GM이 협업을 했고 우리는 하나그룹이 투자를 했고 많이 했죠. 예. 거기다가 이 나녹스 같은 경우는 SKT라는 또 국내 쟁쟁한 기업이 2대 주주로 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게 소위 말하는 사기 논란에 걸려들었단 말이죠. 뭐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 숱한 채널에서 이 두 개의 종목가 다 유망하다고 그랬고 거기에 또 우리 투자자분들은 뭐 하는 회사인지 재무제표 봐봐야 실적도 없어요. 매출도 없고 그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뭐 싼 맛에 뭐 이런 생각으로 들어갔다가 지금 이 상황이 되었습니다. 니콜라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조금 뭐 여기서 어떤 반전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뭐 한화도 지분을 한 5% 정도 투자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되고 있는데 한화 측에서도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좀 우연찮게 그 기사를 봤어요. 네, 봤는데 그게 이제 한화의 또 지분 자녀분들에게 지분 승계도 걸려 있는 부분들이 되고 복잡하더라고요, 문제가.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화 측에서도 지금 그 소위 말해서 전문가 집단들인데도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 지금 이제 사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말씀드리기가 이게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맞은 거죠, 투자자분들이. 이거를 사전에 알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이게 니콜라가 진짜 차를 밀었는지 아닌지 대놓고 뭐 속였다라고 보더라도 이거를 우리가 사전에 알 수 있다? 없어요. 그러면 모르죠? 많은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게 원칙이죠.
그 원칙은 뭐죠? 분산 투자고 해외 투자는 서학개미 운동 하시는 분들, 몰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떠한 이론도 해외 투자를 몰빵하라는 이론은 없습니다. 해외 투자는 자기 자산의 30% 이하. 그리고 거기서 분산 투자. 그렇다면 뒤통수를 맞아도 여러분들이 살아나실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서학개미 하시는 분들 배우셔야 돼요. 단지 국내 주식시장이 박스 피고 미국 시장 꾸준히 올랐고 미국에서 유명한 회사가 좋은 회사는 아니죠. 네. 근데 유명하고 익숙하면 마치 좋은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국내 시장을 버리고 서학을 한다? 글쎄요. 저는 아무리 존 템플턴이 미국을 안 하고 일본을 해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템플턴도 그랬어요. 일본 시장이 꺾일 것 같으니까 팔고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잘못 좀 인식돼 있는 게 무조건 미국 시장에 장기 투자하면 돈을 번다? 저는 그 이론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칙, 항상 이 원칙이라는 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서학개미 운동에 대해서 글쎄요, 뒷북치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일단 리스크 관리에 치중하셔야 되지 않을까. 특히 그런 쪽들을 투자하셨던 분들은 과감한 결단이 때로는 우리가 그 보험을 드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과감한 결단이 때로는 나를 살릴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김영곤님께 우리 환도 보시니까 외환시장도 좀 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달러 약세 그랬거든요. 우리 또 1180원 무너지고 나서 순식간에 1150원대까지 가니까. 근데 어떠세요? 김영곤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좀 있었죠. 컸죠. 1150원대 후반을 들어왔다가 오늘 종가 1170원대.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변동성이 컸던 거에 비하면 전 작겠지만 최근에 트렌드에 놓고 보면 조금 흔들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유로화도 또 많이 흔들렸고요. 네. 전반적으로 외환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역시 단기적인 자금 속성이 있는 것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벤트성을 앞두고서 상당 부분 수급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런 불확실성을 앞두고 크게 위험 선호 자산이 조금씩 이동하는 게 아닌 그런 전초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험 선호? 그러니까 위험 선호에 치중됐던 자금들이 일부 손바뀜이 있는 전초전이 아닌가, 그 외환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바뀜이라 하면 어디로 간다는 말씀이에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향후 경기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방향성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이 일단 불확실하고 모멘텀이 정체되니 주식에 일단 아까 말씀 주셨지만 묶여 있으면 홀드, 또한 들어가 있지 않고 잠깐의 손실 구간이었으면 일단 현금화, 이런 것들이 많이 현실화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동안 달러 약세였는데 원화는 왜 이렇게 크게 움직였습니까? 라는 쪽에서 보면 들어왔던 외국인의 이탈, 또한 우리 기관 자금들의 해외로 나갔던 것의 이탈, 이런 것들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 전에 이 전초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풀어주시죠. 지금 뒷부분 네네. 아주 완곡하게 표현하셨어요. 나갔던 해외 자금이 다시 들어온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들어왔던 외국인 자금, 한국으로 들어왔던 외국인 자금 계속 나간 것 같고 그동안에 실제. 그렇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 기대가 있었죠. 왜냐하면 원화 강세에 대한 기대로 상당 부분 단기적인 시각이지만 한국이 여러 국가들 중에서 분명히 아웃퍼폼하는 국가들도 꽤 많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기대가 일부 있었는데 최근에 불안한 심리 때문에 그런 부분의 이탈이 좀 있을 것 같고, 또한 한국도 해외에 투자했던 자금, 그 자금들이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최근에 여러 가지 목표 기대 수익률에 따라서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요인, 이런 것들처럼 나갔다 들어오는 자금들이 워낙 크게 움직이기 전에 바로 그런 전초전으로서 외환시장의 그런 트렌드 변화가 조금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환율 하락 추세는 살아있다고 보시는 거구나. 김영훈께서는. 근데 또 통계를 믿어야겠죠. 예? 통계를 믿어야겠죠. 그러니까 네. 최근 원화 강세가 오늘은 좀 70원대로 올랐지만 네. 최근에 트렌드가 왜 이렇게 형성됐나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위안화의 연동성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최근 위안화 전망이 또 갈리고 있어요. 네. 어디 해외 IB들은 다시 한번 6.5 위안 아니면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하기 초 단계 6.2까지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결국 달러의 방향성이 매년 그랬지만 대선을 앞두고서 뚜렷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 지금 선에서 박스권이죠. 환율도. 네. 우리가 추세를 갖고 환율을 앞으로 3개월 동안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한 변동성은 커질 수 있지만 박스권은 상당 부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3개월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혹시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증권가에서는 많이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환율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조금 정체 국면을 보이다가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거의 뭐 예외 없이 어지간한 채널마다 원화가 강세로 갑니다. 환율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기대됩니다. 저는 이때까지 늘 반대로 얘기해 왔거든요. 뭘 그렇게 주식을 하면서 환율 하락으로 인한 환차익 계산하면서 들어오겠느냐. 그냥 들어오니까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 팽팽한 수급 와중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서 달러 공급이 많아지면서 환율이 떨어지는 거지. 저는 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흔히 말하는 그게 맞다면은 최근에 1180원 무너져서 50원대까지 가는 이 와중에 외국인은 사줘야죠. 실정적으로는 안 맞아요. 어느 쪽이 먼저입니까? 글쎄요, 저는 오히려 지금 다른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거를? 예.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처음에 소장님 말씀하신 것들은 이제 이론이죠. 우리가 이론이고, 이제 원화 강세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환차익을 얻을 수가 있고 원화 강세 요소가 우리 국내 체력의 좋아짐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외국인들이 사고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예. 물고 물리면서 예. 이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게 이론적인 내용인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일견 또 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들어오니까 원화 강세가 이루어진 면들도 있을 것이고 예. 어떤 게 먼저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좀 고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 당장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국면에 있어서 원화 강세가 이루어지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왜 안 들어오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생각을 해본 걸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원화 강세만 볼 수 있는 여력은 없다. 특히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특히 뭐 우리나라 들어온 자금들이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앞서 펀드도 언급드렸다시피 지금 미국도 개인 투자 비중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지금 펀드 환매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중국 펀드를 산다, 우리가 뭐 이랬을 때 가서 중국 펀드를 산다라고 하면 중국 증시를 올려주지만 지금 외국인 투자자, 미국에 있는 뭐 탐 존슨 뭐 이런 사람들도 직접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두 번째는 한국만 보는 게 아니라 신흥국을 보고 있는 거죠. 네. 신흥국이라고 본다면 인도, 브라질 뭐 이런 나라들 보면 또 답 없는 나라들이랑 같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가 굳이 한국에 대해서 원화 강세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쪽집게식으로 여기다가 탁탁 물론 이번에 뭐 위안화 강세 요소도 그 경제 성장률이 좋아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경제 성장률이 다른 여타 국가에 비해서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글로벌 돌아가는 상황이 단지 환율 하나만 보고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분명 아닐 것 같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출연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그때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들이 원화 강세 이꼬로 외국인의 유입이다라는 단순한 도식으로 본다라는 것은 그거는 머릿속에 이론만 있지 현실을 못 보고 계신 것들이 아니겠는가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다 첨언하자면은 예. 뭔 사회자가 사회만 보지 자꾸 말이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 같은 시점에는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부지런하셔야 되거든요. 맞죠, 맞습니다. 뭐든지 자꾸 확인하셔야 됩니다. 진짜 인포맥스 단말기라도 있으신 분은 유럽도 가보시고 전 세계 뭐 남미 쪽은 증시는 어떤가도 보셔야 되고 환율도 우리 달러 환율만 보실 게 아니고 진짜 말씀하신 이머징 중에 브라질은 터키는 인도네시아는 뭐 그렇죠. 대만 달러는 싱달러는 다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뉴스에서는 신문에서는 달러 약세 그리고 원화 강세 그러는 기사를 보고 있지만 차트 띄워보시면 사나흘 전에부터 벌써 돌고 있어요. 달러 강으로. 이런 상황 하에서 그걸 보고 뭐 계속해서 채널 틀면은 뭐 원화가 강세되면 외국인이 들어오고 끝나고 나서 앞만 봐도 외국인 순매수는 아직도 안 보이고 맞습니다. 지수는 훅훅 빠져 있고 그래서 좀 이제 특히 이럴 때일수록 더 이제 부지런해야 되는데 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 포지션 깨지고 있으면은 평소 보던 것도 보기가 싫어져요. 그게 또 사람이 만사가 귀찮죠? 네. 맞습니다. 벌고 있을 때는 뉴스도 많이 보고 시황도 막 찾아보고 하는데 깨지고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머리만 끌고 있습니다. 그게 뭐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 심정 충분히 이해갑니다. 저도 뭐 부도도 맞아봤고요. 뭐 잠깐 말씀드리면 그때는 정말 이게 주식하는 사람들끼리 사람 만나기도 싫고 누구랑도 얘기도 안 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네. 예. 김영우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미국 대선을 갖다가 크게 보고 계신 것 같고 이른바 그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 리스크를 좀 크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그게 우리가 그냥 괜히 호사가들의 말 만들기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 나와서 뭐 시장에 있는 얘기보다는 저희 생각을 얘기하는 네.
이번 미국 대선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네. 근데 일단 저희 방송 기준이면 그 주일 텐데 저희 추석 전에 시작되는 TV쇼 총 3차례에 걸쳐서 토론. 네. TV 토론회가 있는데 저는 그 TV 토론회가 상당한 이제 변곡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어떤 변곡점이냐면 네. 지금까지 바이든의 우세가 꽤 하이라이트 됐었다면 이번 TV 토론회를 시작으로 트럼프의 반격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TV 토론회의 부제를 헌터 사냥이라고 들었는데요. 헌터 사냥. 네, 그러니까 그 바이든의 차남. 그렇죠, 둘째죠. 네네. 네, 헌터 바이든의 여러 가지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바이든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난 2016년 대선을 복귀해 보면 힐러리와 트럼프의 막판 변수는 결국 이메일 스캔들. 그 이메일 스캔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당시 2차 토론회 때 상당 부분 트럼프에 의해서 부각됐고 결국 한 달 뒤에 수사가 들어가죠. 절대적인 치명타였습니다. 그만큼 현재 바이든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난제가 있겠지만 이 둘째 아들 부분이 상당 부분 바이든한테는 마이너스 요소일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과거 2016년도에 힐러리의 발목을 잡았던 것처럼 바이든의 발목을 잡을 요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바이든이 여러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마약은 기본이고요. 바이든의 첫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사망한 다음에 그러니까 첫째 아들의 부인이죠. 형수랑 둘째 지금 헌터 바이든이 거의 사실혼 관계. 근데 그 당시 헌터는 부인이 있었고 또한 그 사이에 사생아 사건도 났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개인 신상에 관한 부분들이 일단 불거질 것 같고요. 근데 미국의 정치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런 개인적인 사생활은 사실은 좀 묻고 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헌터가 변호사이자 로비스트거든요. 네. 2013년도에 바이든이 부통령일 때 중국을 갑니다. 가서 네. 시진핑을 만나죠. 그때 헌터가 동행을 하고 만난 뒤후에 사모 투자 회사를 네. 만드는데 거기에 초대 이사로서 헌터가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의 정황상 놓고 봤을 때 올해 대선은 결국 바이든이냐 트럼프느냐 누굴 차치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패권 경쟁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첫째 변하지 네. 않는 것 또한 코로나19의 책임론에서 중국이 피할 수 없다는 측면을 보면 거기에 링크가 돼 있는 헌터 바이든의 바이든 절대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준은 실탄 안 떨어졌다 그러는데 김영권 평가는요? 창의적인 통화 정책이 나오기는 힘든 국면입니다. 왜냐하면 통화 정책 프레임을 변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목표 뭐 예를 들어서 연준이 스테이트먼트에 나오는 2%의 타겟팅 그것을 3%로 바꾸는 게 그냥 숫자 하나 바꾸면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떨어지기 네. 때문에 실제 올해 안에는 저희 시장이 기대하는 아니면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공격적인 변화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깜짝 놀랄 만한 창의적인 변화가 있기는 힘들고요. 네. 그게 최근에 나오는 파월 의장이 청문회 가서 줄기차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통화 정책을 할 만큼 했다. 추가적으로 재정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재정 정책도 조금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는 게 면목적인 대출이 아닌 적재적소의 중소기업과 소득 보전을 위해서 지원 형태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좀 더 스페시픽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뭐 어떤 걸 의미하냐면 시기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경기의 지난 3월과 같은 그런 경기의 뭐 더블 딕 가능성은 조금 지향하지 않을까,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없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모두의 최종 대부자 역할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마지막으로 그냥 지금 이 좀 어수선한 상황에서 우리 주식 증시에 몸담고 계신 분들한테 한번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시죠. 예, 뭐 뒷북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언제든지 지금 불안할 때는 현금을 좀 쥐고 만들어내시는 게 다행스럽다. 그래서 일단은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불안할 때는 조금 이 방송이 언제 이 방송을 보신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10월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한번 변동성이 흔들리면 이 변동성은 파장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이 파장이 있는 동안은 증시의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 파장 속에서 뭐 짧게 내가 먹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파장 그냥 내가 지나가는 과정으로 보면 그 속에서 오히려 오를 때마다 현금을 좀 만들어 놓으셨다가 파장이 잠잠해지고 확실한 주도주가 보일 때 그때 들어가서 먹는 게 오히려 더 크게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잘한 거에 신경 쓰기보다는 크게 한번 베팅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지십사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칸막이 했더니만 두 분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이게 대단하네. 예, 이 소리도 하나의 파동인데 말이죠. 막히니까. 예,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24일자 주간전망대 2부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는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님 모셔서 작금의 시장 상황 한번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아니, 뭐 시장이 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대표님께서는 리스크 관리 강조하시고 미국 시장 하락을 예측하셨는데 어디 뭐 미국 시장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셨다가 혹시나 이러다가 뭐 짧게 조정 끝나고 올라가 버리면 더 못 벌게 하는 사람이라고 욕은 들으실 거고 혹시나 하락 조정이 깊어지더라도 덕분에 돈 안 잃게 됐다고 감사하는 소리는 잘 못 들으실 텐데 왜 이런 남는 거 없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누구를 상대로 내가 평판을 하는 게 아니라 저도 투자자입니다. 그러시죠? 예, 그러니까 제가 투자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를 얘기해 드릴 뿐이고 그거를 그대로 따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반대로 하는 분도 계실 거고 그거는 투자자의 몫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 접근 방법이라든지 판단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시고 아, 시장을 저렇게도 보는구나라는 거를 한번 오늘 이번 기회에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뭐 대표님 방송을 본방을 못 보면 이렇게 뭐 저녁에 보고 자고 하는데 요즘 계속 이제 좀 하방 쪽을 갖다가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냄새를 맡으셨길래? 저는 그 테슬라하고 애플이 액면 분할하는 거. 주식 분할. 예. 예, 뭐 액면 분할보다 주식 분할이라 하시죠. 예.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어떠한 그 대주주 입장이거나 아니면은 그 사모펀드 입장일 때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이 아니라 매도자 입장일 때 이거를 고가에 팔아먹는 방법이 분할시키는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또 유무상증자를 같이 시차를 두고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전환사채를 이용하는 방법. 이런 걸 쓰거든요. 그러면 제가 너무 그 애플이나 테슬라의 그 우리 에너지가 너무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액면 분할하는 날 9월 초에 딱 보고 아, 이거는 그 저기 팔아먹는 수법이다. 그래서 욕먹는 한이 있더라도 팔아라. 액면 분할 전에 팔고 저희가 관련되거나 하는 분들은 다 팔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빠질지는 저는 11월 달 미국 개선의 미국 주인이 어떻게 되느냐. 또 그것도 스무드하게 잘 정권 이양이 되는지 아니면 또 거기도 불확실성의 노이즈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추적할 때까지는 계속 리스크 관리를 할 겁니다. 리스크 관리를. 오늘 뭐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제 이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2부에는 지금 첫 슬라이드부터 뭐 좀 굉장히 철학적이십니다. 이 점선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셔가지고. 저도 이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하는지 좀 몰라서 전번에 하는 김영익 교수님 그걸 봤습니다. 모니터링을. 그러니까 그분이 접근하는 게 정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은 이제 톱다운 방식의 거시의 어떤 여러 가지. 저는 종목을 봅니다. 종목을. 2,000개 종목을 빅데이터로. 그러면 저점이 종목입니다. 시장에 있는 2,000개 종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점은. 저게 F로 갔다는 얘기는 어떤 결정체가 이제 다 안다는 얘기예요. 점이 A고 B는 점을 연결하는 선이 되죠. 그러면 어떤 이벤트, 그러니까 아주 쉽게 그 배터리 데이의 이벤트가 들어왔을 때 그 전에 막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죽입니다. 배터리 데이가 아니고 배터리 데이. 배터리 데이로 가시죠.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 이벤트가 나오기 전과 그 나온 아침에 시장의 2,000개 종목이 어떻게 규합이 되나, 어떻게 연결이 되나, 딱 그걸 더 중요하게 봅니다. 어떻게 결정된지 아십니까, 시장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오히려 그 LG화학이나 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하방 에너지로 더 강화되고요.
더 많이 빠졌다. 예. 저는 이게 실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완전 한 달 후에 완전 자율자동차를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에너지가 확 모입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네. 그쪽 관련된 종목의 우량주인 만도나 MC넥스는 오히려 올랐다 하루 만에 빠져버리고 네. 약간 저가성의 실적이 뒷받침하는 테마성의 종목들이 급등하는 향상 보고 네. 이걸 하나 놓고 봐도 아 시장의 질은 나쁘다. 질은 나쁘다. 예. 그리고 뭐 완성 자율자동차라고 하지만 이것도 투기적인 모멘텀이고 단기적으로 끝나고 전체적인 에너지는 뭐라 그럴까요? 그 테슬라라는 이벤트가 오히려 부정적인 작동을 해서 저는 오히려 LG화학이나 그쪽 연결된 그 소재 관련주들 이런 주식들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금년은 하지 말자. 매매를 하지 말고 그냥 한 3, 4분기 실적 이후에 4, 3분기 실적까지 그러면 내년 한 1, 2월 정도 아닙니까? 네. 그때까지 분기 실적을 2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주인 LG화학이 네. 분할 다 끝나고 신규 상장되는 종목 나올 때까지 네. 옆에도 가지 말자. 예. 그리고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방어용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방어용. 예, 괜찮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저는 그거는 그냥 광고용 리포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는 이제는 테슬라의 그 진행하는 그 속도라든지 진짜 완성 자율차라든지 그 가성비를 저렇게 낮출 수가 있을까? 그거를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배터리 성능을 그 발표한 대로 낮춘다면 우리나라 그 2차 소재 업체들은 타격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클 것 같거든요. 그때 발표 내용 중에 그 배터리, 배터리 예. 가격 갖다 50몇 프로 낮춘다고요? 그게 무슨 용변은 제주에서 갑자기 그렇게 그러니까 뭘 다 노출되지 않은 여러 가지의 거품이 있는 발표인지 실제 그 정도까지 낮춰서 속도를 낼 건지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현재 LG화학이나 기존 소재 업체들이 하는 속도를 넘어서 대체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거기를 안 쓰고 다른 에너지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시장에서 저는 가장 악재가 대체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쪽에는 이미 이상 징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점선면이라는 거는 불확실하고 뭔가 선이 연결되고 잘 안 보일 때 우리는 실제 투자를 해야지 결정체가 저렇게 F 단계로 다 보여갖고 누구나 다 얘기하는 수소차 연결고리에서 뭐 성장합니다 라든지 2차 전지에서 우리가 이구동성을 떠들 때는 실전에서는 저는 수익 내기가 만만치 않고 먹을 부분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의 소설을 쓰라고 그럽니다. 시나리오를 써서 그 소설 같은 얘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의 확률에 배팅을 하는 게 중요하지. 이거가 팩트 돼갖고 이 뉴스나 리포트나 실적 갖고 실전에서 이걸 발표하는 시점에서는 제가 그때 시점에 그걸 보고 투자하면 항상 뒤통수를 당했어요. 네. 성공 확률보다 네. 실패할 그러니까 진입 시점도 높고 그다음에 애매한 수익률이 내 걸로 만들지 못하게 변동성에 네. 오히려 역사이클 걸리거나 빠져나오지 못하거나 그거 손해 복구를 하고 물 탔다가 이상하게 더 큰 데미지일 거나 하는 실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불확실성이나 점이 섬이 돼서 약간 잘 안 보이고 뭔가 그 소설같이 시나리오상으로만 보일 때 그때 투자를 집중하지 이미 팩트로서 다 이구동성으로 그러니까 제가 샘플링을 하거든요. 저도 네. 이런 증권방송이나 여러 가지 리포트를 보는데 예. 그쪽 섹터에 10명 중에 한 7명, 8명이 다 좋다 그러면 안 합니다. 그러면 거의 정확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참고로 이 개념을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뉴스로서의 그거는 지나고 뭐 미국도 옵션 만기를 지났으니까 그 소프트뱅크 그 나스닥 고래 사건은 이번 이 9월 이 변동성 확대에 좀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네, 작용했다고 봅니다. 제가 8월부터 이상하더라고요. 네. 8월 기술적 분석하는 분들 보면 8월 13일에서 11일, 13일 사이에 예. 우리는 꺾였는데 미국 시장이 올리고 네. 우리 삼성전자가 또 독자적으로 올라가는 거 보고 예. 이제 2,600 간다 그러는데 저는 네. 파생 매매, 그림자 매매를 주로 많이 들여다보거든요.
거기에 느낌이 좀 싸하더라고요. 싸하셨다. 예, 이게 진짜인지, 이게 나도 내가 생각한 게 틀렸는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네. 제가 어디서 그 힌트를 얻었냐면 액면 분할하고 나서 9월과 9월 초에 예. 이런 생각이 테슬라가 예, 네. 대부분들 그 8월 중순에서 나스닥이 급등하면서 새로운 고점을 만들 때 예. 그때 이제 나스닥 고래 그 에너지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포지션이 아직까지 궁금합니다. 다 청산은 됐을라나? 아니 청산됐을 겁니다. 됐을 것이다. 예. 근데 그게 이제 결과물은 저는 다음 결산 보고서에 나올 텐데 나는 손정희 회장께서 이런 시각으로 배팅했다면 이분 큰일 났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한 40도 이런 시각을 그러니까 40도 동원에 뭐 테슬라든 이런 것들 애플이든 몇 가지 종목 집중해서 끌어올리면서 저 외곽에 있는 콜옵션을 레버리지를 일으켜갖고 매수를 해버린 거예요. 네. 레버리지 우리 상상 이상으로. 예. 그러면 그건 다 휴지됐습니다. 그 규모는 얼마인지는 나중에 봐야 될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올리면서 매도를 쳤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성향이 저는 아닌 것 같아서 우리 또 그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500불 이상 결제된다고 하신 분들은 이미 다 휴지됐거든요. 네. 그 사이즈가 장난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내년도 한 3월 정도 되면 전 노출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새 또 그 이후에 나오는 빅데이터가 그래서 거의 그 100조 이상을 자금을 만들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상장 폐지까지 시키겠다고 그래요. 예. 그럼 이걸 좋게 보면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툴에 뭔가 새로운 투자에 힘을 합치려고 그러는 건지. 근데 나쁘게 보면요. 네. 이거 뭔가 감사보고서 이런 거에 자유롭게 하고 그 레버리지 부분에서의 마이너스 부분을 메꾸려고 이미 이 큰 돈을 마련하는 건가? 나는 이런 생각도 심지어는 듭니다. 그러니까 한 면만 보지 말고 이렇게 나오는 징후를 보다 보면 이게 나스닥의 변동성을 나중에 트리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거는 저는 금년에는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한 내년 한 초 정도에 그때 가서 이제 확인이 될 확인이 될 거고 그래서 그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저는 계속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실제 투자를 할 겁니다. 이게 한번 데이터를 보시면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제가 이제 주로 시장을 보는 게 이제 격자 모델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그날 종가의 그 사이즈별로 상승률, 하락률 이렇게 나온 거 우리가 노상 보는 그래프들 아닙니까? 네네. 빨간 게 다 급락했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저는 시간의 감각으로 끊어서 봅니다. 빨간 게 하루에 급락이고 이제, 초록이 오른 종목. 오른 나이키만 8% 올랐고 애플 네. 뭐 4%, 뭐 구글 3% 이런 거 빠졌죠. 근데 이거를 6개월 전으로 가봅니다. 애플은 74% 올랐고 아마존 59% 올랐고 6개월 전 대비해서는 빨간 색깔보다는 대부분들 다 그냥 큰 수익이 났구나. 그런 에너지죠. 근데 1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년의 상승률 보면 황 주식만 응집돼 있고 은행주나 엑슨모빌이나 다른 국영제나 다른 종목들은 오히려 1년 동안 투자했다 보면 더 마이너스 된 부분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도 롱숏이 차별화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미국 시장은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 빵 기술주만 볼 겁니다. 그쪽이 안 가면 대체는 안 될 거다. 그러니까 빵 주식이 예를 들어서 애플이나 테슬라가 조정했다가 다시 가주는 장이라면 계속 추가 랠리가 나오지만 만약에 그쪽도 마저 무너지는 뭔가 뭐 변수들이 뭐 법률 변수라든지 또 그 대선 변수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오면 이거는 2016년부터 올라온 에너지가 무너진다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이 화면 지난 1년 동안의 이제 각 종목별 수익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저기 뭐 아마존, 구글 우리가 익숙한. 근데 사실 이 파란 쪽 많이 오른 종목들이 지금 뭐 우리가 뭐 미국 투자자 걱정할 건 아니고 우리 국내 투자자들 지금 해외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주로 이런 종목들 갖고 계시잖아요.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부러지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게 카지머니가 된다는 얘기죠. 하기야. 내 돈을 챙겨야겠죠. 이런 종목들 말고도 요새 또 뭐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니콜라 무슨 뭐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저는 그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징후. 예.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신성장 기술을 위해서 움직이는 어떤 데이터들이 수소차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그 뭐랄까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로 해갖고 기업화 만들어서 빠져나오는 그런 그 사람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금융계에는 그게 진짜 현실화된다면 그 봉이 김선달들이 막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수선할 때. 그러면 이게 네. 이제 그 기존의 그 기술주에 대한 성장성마저도 데미지를 입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도에서 괜찮은 예. 예. 그리고 제가 요새 또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빅데이터가 저 밑에 보면 JP 모간이 20% 정도 마이너스. JP 모간. 예. 요새 뜬금포 같이 그 20년 홍샹 예. 뭐 JP 모간 도이치뱅크 얘들 무슨 뭐 그거 했다는 거. 네. 저는 그거 그냥 나왔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거 분명히 누가 설계를 했을 겁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예. 지금 훅 불면 자빠질 이 와중에 예.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그 꼭 지금 터트려야 되나 싶은 그 뉴스가 나오는 게. 그래서 제가 한 일주 전에 네. 전 세계를 기준 잡고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 미국의 전략적 지원을 받은 나라만 추세 상승을 했고요. 미국의 전략적 지원을 네. 딱 하면 인도, 대만, 우리나라입니다. 전략적 지원의 에너지. 그러니까 Y-를 다른 버라이존으로 커버해 주거나 대만, TSMC, 인도, 파키스탄 분쟁을 여러 가지 법정에서 이런 나라들만 추세적 에너지를 줬고 유럽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다른 나라들은 전체적으로 다 망가져 있습니다. 뭐 남미고 어디고. 예. 예. 금년 뭐 전체적으로 뭐 장이 뭐 엄청난 에너지인데 미국하고 그 전략적 자원을 받은 나라들만 플러스 알파고요. 아직도 우리 코스닥은 세계 2위입니다. 네. 신천 다음으로. 네. 나머지는 다 그 뭐라 그럴까요? 다 아래로 그 연초 이걸로 가는 거 보고 아 미국이 보이지 않게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뭐랄까 자본 시장에서도 보이지 않는 권력의 재편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닌가? 저 솔직히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뭐 짐작하시기 그 주도 세력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저는 그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 대부분들 그 CIA나 미국의 그 지금 현재 그 집권당의 그 네오콘이나 보수파들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래서 옵션을 가장 우리나라가 부러질 수 있는 이것도 소설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시나리오입니다. 네네. 우리나라 개별 기업이나 국가 신용도 그 강등을 시키거나 군사적인 부분을 대만이나 중동이나 어디 그에서 터트리거나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건드린 자체는. 그러니까 이런 상태까지 안 가는 뭔가 반대 에너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진행되는 과정이 아직도 불확실성이니까 저는 10월, 11월을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대응할 겁니다. 지금 대표님께서는 자주 이렇게 파생하고 연결해서 시장을 풀어주시잖아요. 네. 지금 뭐 좀 이렇게 파생 쪽에서 뭔가 좀 뭐 잡히십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이 그림이 나스닥입니다. 네. 제가 어떻게 기준을 잡아보냐면요. 6월 15일을 기준점을 잡아갖고 6월 15일. 예, 나스닥이 9,400 정도. 아직 만스닥 못 갔을 때네요. 예, 만스닥 막 눌림목 죽으면 만스닥 뚫을 때요. 6월 8일 날 만스닥 딱 돌파하고 조정할 때 네.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2219 갔다가 6월 15일 날 2030까지 빠지면서 뭔가 거의 200포인트 변동 주다가 그때부터 2450까지 그 간 맥점이 6월 15일입니다. 네. 그럼 6월 15일 날 위치를 갖고 다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상승률, 네. 그다음에 그러면 나스닥이 28% 갔다가 지금 조정하면서 6월 15일 대비. 예, 6월 15일 기준 대비요. 지금 현재 13% 빠져 있고 제가 그 1,700을 지지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런 기준으로 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중심을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고점은 1200인데 저기 고점 12,000. 예. 오른쪽 그래프는 6,600은 3월달 저점입니다. 그리고 어느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저 오른쪽에 12,000에서 저 맨 밑에 최저점 해서 6,631. 네. 4등분 시킨 거거든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단순하게 저 이걸 에너지라고 표현하는데 네. 저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거는 3월달 저점과 현재 고점 52주 최고가 대비 저 75% 능선을 붕괴하면 상승 추세 훼손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가상위 종목들이 금년도 저점과 57주 고점에 75% 능선 깨면 무조건 때리라고 그럽니다. 암만 좋다고 그래도 리스크 관리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저 75% 능선이 어딘가 한번 나중에 한번 비교해보면 직관이 좀 오는 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옆으로 가면 이제 6월 15일이 9,400 아닙니까? 지금 떠오른 에너지에 28번 반 딱 와 있습니다. 1,700이. 이거를 훼손시켰어요. 요번에 17,000이 깨졌잖아요. 예. 그러면 중심을 깼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각이 반이라도 있어와 반밖에 이 시각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기서 물이 반밖에 안 찼어 하고 반이나 있어. 예. 그게 지금 충돌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빵에서 충돌되는데 네. 이게 이제 실제 3, 4분기의 성장이나 실적이나 글로벌 변수에 충돌돼 갖고 이게 그러니까 만 스탁은 잘 안 깰 것 같아요. 그런데 1,700에서 10,000까지 빠지는 이 에너지에 우리 종목들은 주변은 더 난리 난다는 얘기죠.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여기 미국 시장은 중심은 딱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관리하는 장이 코스닥이나 다른 뉴나 성장 종목들 심지어는 반토막 내거나 부러뜨리는 수가 있습니다. 롱숏 됐어요. 우리나라가 100이라면 이 100이 증가해서 추세로 가면 괜찮은데 100 사이즈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관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서 LG와 카카오, 네이버, 삼성의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쪽 섹터들 아닙니까? 이게 그 에너지만큼의 숏이 걸릴 가능성을 저는 계속 걱정을 하는 거죠. 이게 파생 시장에서 그런 움직임이 8, 9월 달에 보이더라고요. 저는 미리 그려봅니다. 나스닥이 21% 빠졌을 때 어떤 상황이 나올까? 만을 깼습니다. 7%, 14%, 21% 저런 식으로. 네. 이거는 이제 우리 이준 소장님이 좋아하시는 그 피보나치 비율에 저는 대형주는 약간 좀 내 나름대로 7%, 14%, 21%는 파생의 레버리지 비율을 좀 고려해 갖고요. 그 시가상위 종목들 20개 종목은 저는 7, 14, 21 수치를 인덱스를 굉장히 중요해 보고 7%를 추세 전환선이라고 심지어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7%를 깨면 다 아직 아름다운 조정이야. 근데 나는 리스크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11,200을 깼을 때부터 제가 계속 떠드는 겁니다. 조정으로 바뀌었어. 바닥 확인하자. 그게 어떠한 이슈가 나올 때까지는 무슨 변수가 나올지는 모르니까 조절하면서 그러나 14% 정도가 1,300인데 만에서는 막아주지는 않을까. 그게 6월 15일 전후한 시점이거든요. 거기서 막아주는지는 한번 10월, 11월까지 여러 가지 변수들 나올 거 아닙니까? 실적 나오고 그럴 때 어떻게 작동하나. 악재 나올 때 오히려 더 빼나. 오히려 밑꼬리 달리고 올리나. 이런 대표성 종목들 갖고 계속 시장한테 물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21%까지 부러지면 내년장까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마디는 온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우리는 빵의 에너지가 이제부터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네. 이번에 5일 동안 급락하고 나서 329불에서 460불까지 갔다가 네. 저게 이제 테슬라 전의 그래프거든요. 네. 저거를 이제 지금 깨고 내려와서 저 9월 8일의 저점인 330불을 만약에 깼다라고 상상을 하고 그럼 어떻게 9월 8일 날 반등 나올 때의 저 지점을 바로 직전 저점을 깨면 그러면 300불은 막아줘야죠. 그죠? 우리가 액변 분할 전에 상징적 의미로 곱하니까 1,500불인데
400불은 2,000불이고 이 300불과 330불을 만약에 훼손하는 에너지가 나온다면 우리나라 다른 관련된 종목들은 이거 1 빠질 때 3 내지 5 빠져버린다고요. 그런 상황이 나올까 걱정이고요. 그래서 테슬라도 이렇게 해서 중심값을 계속 추적을 해보는 겁니다. 처음 185불과 502불의 중심값 한번 보시죠. 344. 185불과 502불의 중심. 중심 344불. 요번에 거기서 깼다가 돌렸죠. 그런데 75% 능선을 다시 깼습니다. 423불이 또 깨졌다? 예, 460까지 갔다가 다시 깼지 지금,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옆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게 이제 6월달 저점이 273불이거든요. 네. 502불에서 지금 25% 능선까지 훼손한 겁니다. 중심을 깨고. 네. 그리고 75%까지 갔다가. 예. 그러면 이거 A, B, C, 지금 C 파동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 C의 맥점이 저는 그래서 330을 반드시 한번 후퇴하다. 그래, 300. 여기서는 어떠한 악재가 나와도 막아내고 유동성 들어와야 되고 그 악재를 반대로 이기는 뭔가 변수가 나와야 우리는 안심한다. 그때 그래야 LG화학이 바닥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 수소차라든지 신성장 관련주들이 바닥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저는 그래서 미리 생각하지 않고 시장한테 물어볼 겁니다. 대표성 갖고 있는 이런 변수가 우리는 어널리스트나 시장 전략가들은 뭔가 여러 가지 글로벌 변수 놓고 환율 이렇게 놓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저는 그거에 해당되는 대표성 종목 테슬라, 애플, 아마존 한 5개만 샘플링 해갖고 어떤 변수가 딱 들어왔을 때 네. 악재 호재든 이게 호재가 나왔는데 올라서 빠지거나 이거에다 더 그러니까 시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제가 스스로 시장 텔레반이라고 하는데 시장 근본주의. 예. 시장 텔레반. 예. 시장은 먼저 분석하고 그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나에 나도 반응할래. 대응할래. 그게 그렇게 하니까 안 다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설명이 되더라고요. 아, 나중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대표님도 고래가 아니시니까 시장에서. 그렇죠. 고래도 실패랍니다. 예. 그래서 고래가 큰 세력이고 큰 돈 움직인다고 고래고래 했는데 고래들이 옛날에 그 런던 고래도부터 해가지고 별로 그 명칭을 쓸 때는 보면 언론에서 좋은 의미로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덩치만 컸다 이런 얘기 같고. 그리고 저는 그 손정희 회장님이 보이지 않게 급하신 것 같아요. 지금 딱 보면 급하다. 예, 저렇게 그 자기가 평생에 수건을 걸고 했던 그 회사를 파는 거 보고 암홀딩스 말입니까? 예, 그걸 파는 거고 그거를 4년 전에 그 인수할 때 내 평생의 수건을 이뤘다라고 했던 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4년 만에 그게 세상에 어떻게 뭔가 의사결정을 바꿨는지 그걸 파고 판 조건들 보면요. 조건이 전 그렇게 좋은 조건이 아닌 것 같아요. 뭐가 급하셨나? 그래도 뭐 그동안에 뭐 우버나 위워크에서 까먹었던 거는 회복한 정도에. 그러니까 저는 그거면 다행인데 이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를 회복하려고 그 레버리지 이렇게 갖고 요번에 이렇게 해서 이 무리수를 떴나 예. 이런 이게 오죽하면 돈 넣고 돈 먹기를 했냐 이거죠. 예, 그런 거를 확인을 하려는 겁니다. 근데 이 큰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때는 이렇게 무모한 짓들을 많이 잘합니다. 옛날 그 가장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노벨 경제학상 받아갖고 큰 매도인가요? 그 러시아 채권을 LTCM 그 했던 그게 금융 위기를 만들어 버린 그 장본인들 아닙니까? 블랙숄즈 모델 만들었던 그 숄즈 교수.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상식적으로 뭔가 합리적으로 레버리지 보면 이거는 뭐 우리가 상상 이상의 레버리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헤지 펀드들도 지금 그렇게 운영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한계 상황이 딱 온 것들 같아요. 잘 맞은 사람은 괜찮은데 틀린 분들 있죠. 뭐 그래서 또 잘못하고 무슨 이상한 채권했거나 이상한 대체 투자했거나 은행했던 사람들 중에서 요번에 이 부분들이 저는 10월에서 12월 중에 제발 터지지 마라. 그런 것만. 그러니까 이게 벌써 시나리오를 자꾸 이렇게 그 징후들을 자꾸 점검을 해서 거기에 샘플링 되는. 그래서 요번에 은행을 건드려 도이치은행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건드렸다는 게 저는 그 기울어지는 운동장에 보이지 않는 그 비대칭성의 정보를 알고 있는 분들의 설계가 저는 솔직히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투자자는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들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 리스크를 조심하자. 계속 체크해보자. 그래서 그 영향력이 우리나라한테는 삼성전자나 1, 2등한테 올 것 같아요. 1, 2등한테. 그 영향이? 예, 영향이요. 요새 원달러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 정상적인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네. 1170, 80원에서 저 1150원을 깰 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만 관리하고 다른 것들 죽여버리고 선물 쪽에서 파생 쪽에서 조단이 때리는 거 보고 현물에서는 사요. 그래서 현물에서 외국인 돌아왔다고 하는데 왜 선물 하루 그때 며칠 언제입니까? 10,000개 넘게 팔았지 않습니까? 1조 이상을 팔았어요. 1조 이상을 팔았잖아요. 예. 요게 이제 삼성전자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네. 보시면 8월 30일 날 990만 주를 때렸습니다. 8월 31일. 31일 날 예. 990만 주. 예. 삼성전자만요. 한 삼성전자만. 예. 그리고 이날 총 현물 선물 비차익해 갖고 거의 2조 5천억 때린 날입니다. 외국인이. 예. 네. 그날 저점이에요. 파생 시장에서. 묘하죠. 제가 그래서 농담 삼아서 외국인들이 한 500만 주에서 1000만 주 추세로 하루에 왕창 때리면서 선물 쪽에서 조단이 들어오면서 청산 들어갈 때가 바닥이고 반대로 1조 매수하면서 삼성전자 500만 주, 1000만 주 사면서 연속 땡겨갖고 할 때가 오히려 조심해라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삼성전자를 9월 3일부터 16일까지 땡기면서 220만 주를 샀습니다. 네. 이게 돌아온 외국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장기나 바둑의 말같이라고 생각할 때는요. 올려놓고 죽이려고 하는 에너지에 삼성전자 올려놓고 뒤에서 보이지 않게 ETF나 파생이나 합성한 거면 어떡할래? 그래갖고 올린 다음에 이제부터 삼성전자를 어떤 트리거로 해갖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6만 1,000원에서 5만 5천 원까지 빠져도 그냥 박스거든요. 삼성전자는. 네. 삼성전자는 박스죠. 예. 다른 주변이 거기서 20, 30% 날아가 버립니다. 그럴까 봐요. 그래서 이거를 작업하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을 한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현물에서 이거 보고 느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가 한 종목만 9,475억 매수했는데 같은 구간에 총량이 7,500억 매수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예. 이거 갖고 돌아온 외국인이라고 다른 거는 한 2천억 가까이 팔았네요. 다른 종목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다른 보이지 않는 에너지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연기금 노상 펄었고 투신 금융투자 펄어네요. 예. 네. 오늘 연기금이 저렇게 사줘야 되는데 연기금 속사정은 모르겠는데 지금 연기금이 지금 들어올 자리에서는 계속 지금 저는 연기금 왜 있는지를 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재 상황 그리고 금융투자가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왜 저렇게 계속 팔죠? 저는 보이지 않는 펀드에 무슨 문제가 있어갖고 그거 저는 커버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일반 투자자들이 또 팔아갖고 IPO나 이런 거 가니까 어쩔 수 없이 파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또 징후라고 하면 오죽하면 IPO 러시가 일어날까. 오죽하면. 예,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지금 같은 장에 아니고 평상시라면 카카오 게임즈나 SK바이오팜이 따따상이라든지 저렇게 가격 못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예탁금 들어오니까 이런 때 한번 큰 예. 땡기. 그리고 오히려 그런 러시가 일어난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러시. 요때다 하고 요번에 카카오 뱅크마저도 빨리 그 IPO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 보고 저는 헐했습니다, 솔직하게. 헐. 예. 네. 이게 뭐냐면 시장의 에너지를 가면 조단위 뺏어가는 것들이거든요, 다. 네. 근데 그게 순서 기하지 않고 막 러시가 일어난다면 이게 보이지 않게 주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존의 종목의 에너지를 다 뺏어가는 대체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람들을 흥분시키잖아요. 네. 근데 실제 수익률은 점점 나빠집니다. 점점 나빠져요. 처음 투자해서 들어온 대비 수익률인데 이제 예를 들어 SK바이오팜보다 카카오게임즈 하면 돈 1억 넣어갖고 저거 해서 뭘 저걸 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그때 그거 이용해서 넷마블 투자해갖고 현지에서 했다면 이 수익률 차이가 더 엄청나게 큰데 오히려 카카오 게임즈 받으려고 영끌해갖고 돈 집어넣고 숙제 5주나 뭐 몇 주 받아갖고 실제 팔아서 잘 팔아서 이렇게 보면 헐 이런 생각이 또 든다고요. 앞으로 그게 더 가속화가 되니까 이게 또 저는 또 이걸 좋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이게 나쁜 징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때다 하고 각 기업들이 자금 조달해서 이제 계속 IPO 시장이 점점 커지고 네. 여기에 따라 그 펀드도 커지고 그러면 그 펀드는 어떤 스타일이라면 상장하고 나서 하루에서 일주일 만에 팔아버리거든요. 네. 받고 팔고 받고 네, 팔고 네. 여기도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요. 네, 네. 그런 에너지를 우리 개인들이 다 떠받쳐서 받아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도 고점 찍고는 1년간 매매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뭐 카카오 이번에 8만 원 갔다면 많이 떨어지기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6개월이나 1년간 옆에 가지 않고 한번 내버려둬 보면 그 뒤에 상장 전에 거기서 이해 당사자들이나 여러분들하고 다른 계산에 의해서 갖고 있는 물량들이 한번 다 뭐 또 아니면 전화 희석화된 물량들이 다 나온 다음에 새로운 실적의 에너지 나올 때 그때 이제 보자는 네.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저기 징후들이요. 너무 뭐라 그럴까요? 한쪽으로 쏠리면서도 너무 극단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하나의 징후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경험하신 분 계실 거예요. 시장이 롱숏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관리하는 장이 되면요. 코스닥 피바다 나옵니다. 피바다. 예. 옛날 그런 제가 날짜 한번 기억 2016년도 10월 12월 7일인가요? 일반 투자자들 그때 그 지긋지긋했던 박스피 때. 네, 박스피 때 코스닥을 그 시중 레버리지를 네. 다 깡통을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급등시켜 버렸거든요. 그때 바이오 제약주 대비 지금 템버 관계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근데 투자자들은 어떻게 다 털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또 하나 걱정은 신용이 18조입니다. 예.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부분.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관리 들어가면요. 저는 금년 말이나 내년 연초에 이 부분이 털리는 국면 나올까 봐. 털고 갈까 봐. 그러면 이 지금 영업 끌어들어갖고 젊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다칠까 봐 솔직히 교장 선생님 소리 같은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조심하십시오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가 이 주식시장이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 행운을 너무 내 실력이라고 믿지 마시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싶어요. 무모한 투자자가 금년도는 수익이 제일 컸을 겁니다. 네. 20, 30대가. 그래갖고 소금에 돈 갖고 큰 돈 만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거를 잘 지키십시오. 내 걸로 만들고 네. 그다음에 철저히 오히려 이제 그렇게 보신 분은 삼성전자만 매매하십시오. 삼성전자를 크게 데미지 안 입으니까. 그거 갖고 트레이딩 하다 보면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상황을 좀 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지나다 보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아, 이거는 너무 거품이 낀 게 거품이 빠지는구나. 우리가 거품 빠질 때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네. 저게 완전한 성 같은데 거품이 빠지는 순간에 완전히 더 밑바닥까지 갔다 가거든요. 네. 그거 레버리지 일으킨 분들은 기회 안 줍니다. 다 털리고 가죠. 그래서 지금은 잘 지켜라. 그리고 금년도 진짜 큰 수익 내신 분들은 아직도 평가 이익으로만 갖고 계신 거예요. 그거 카지노몬입니다. 아. 제가 노상 강조하는 게 그거를 내 걸로 만들어야 내 돈입니다. 네. 예, 그거를 미국에 하셨던 우리나라에 하셨던 저는 잘 지켜서 카지노 머니를 잊지 말고 나와서 들고 나올 때 카지노를 떠날 때가 진짜 내 돈이니까 그거를 그렇게 만드시고 리스크 관리하면서 지금 장이 10월에서 12월 달은 전문가도 못 맞히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은 또 장난이 아닐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설명하지 않은 새로운 변수들이 이제 계속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뭐 북한 얘기.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또 어떤 시나리오 짜냐면 북한이 미사일 쏘고 소규모 핵실험하면 별 생각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시장은 어떤 걸로 규합해갖고 어떤 게 움직일까? 거기에 관련돼서
어떤 종목들은 진짜 50 최저가면 그거는 한번 지금부터 역발상을 사보자. 그리고 그게 시나리오가 현실화됐을 때 오히려 팔아보자. 뭐 이러한 여러 가지의 상황적인 배분 전략을 나오고, 그러니까 전략을 포트폴리오하는 거죠. 종목을 포트폴리오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전체적인 거는 저는 3, 4분기 실적은 반드시 확인해라. 그리고 11월 달 미국 대선의 주인이 확인되고 다음 정책의 컨센서스가 확보될 때까지는 그동안 2016년부터 미국 시장은 분석하자. 그렇게 판단을 해드립니다. 옛날 투자하는 시간에 다우 이론이라고 조정을 받는 게 올라갔던 게 3분의 1, 3분의 2 그러면서 뭔가 좀 허전하니까 절반은 꼭 있고,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이제 실무를 하면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배웠더니만 뭐 피보나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38.2, 50, 61.8 그러고, 뭐 어지간한 HTS에도 다 있는 그 피보나치 조정 레벨을 꺼보면 기가 막히게 그어서 어지간한 지수나 환율이나 금리는 탁탁 도우니까 책대로 가네 하는 싶은 게 있었는데, 오늘 대표님은 또 아주 심플한 4등분 이론을 갖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게 별 차이가 없어요. 없어요. 23.6이나 피보나치에서 말해 23.6이나 25나 뭐 38이나 33이나 뭐 3분의 1이 50이 또 그런 식인데,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 시장에서 늘 주식시장만 갖고 얘기했을 때 오르는 것만 갖고 돈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롱과 숏이 지금 막 붙고 황소와 곰이 지금 팽팽해지는 시점이고, 지금 그렇다면은 또 하나의 일반적인 모두가 별 의심 없었던 명제가 흔들립니다. 뭐냐 하면은, 미국 대선 전까지는 안 빠져. 지금 이 흔드는 세력들은 그 모두가 막연히 믿고 있던 그것마저도 흔들면서, 뭐 빠뜨려서 좋은 건 뭐냐 하면 그 친구들은 그러면 큰 돈을 버는 거네요. 빠뜨려서. 그것도 있고요. 그것도 있고. 저는 이 공포 마케팅이 또 무서운 겁니다. 공포 마케팅. 공포 마케팅이 오히려 정권 트럼프 대통령의 그 참모진 싱크탱크 중에 로저 스톤. 공포 마케팅을 만들어서 더 찢게 만들자. 부채를 더 줘갖고 빚을 더 지게 해갖고 나의 맹신하게 만드는 시나리오를 쓰면, 아이고야, 그럼 우리가 줄 잘 서야 될 텐데, 그리고 그러면 또 중국의 반격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별 생각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주 간단한 수치지만 지금 그 중심의 이동을 본다는 얘기예요. 사실. 지금 중심의 이동이 하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심의 이동이. 지금 보면 여러분들 우리 코스피 200의 구성 성분이 참 문제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가지 종목이 저기 네이버부터 NC부터 28.29%. 네이버, NC소프트 12개가 합쳐서 균형을 맞춥니다. 네이버, NC소프트를 포함해서 NC소프트까지. 네이버부터 NC소프트까지. 15개. 그러면 그게 1대1이에요. 그럼 어느 날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같이 가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제가 파란 색깔을 거놨죠. 지금 75% 이게 4등분의 75% 능선 자리 한번 보시죠. 저기 제가 파란색은 고가 대비 이미 빠진 수치입니다. 빠진 수치고요. 고가 52주 최고 대비 지난 1년 동안 최고 대비 빠져 있는 수치가 마이너스네요. 지금 대부분들 근데 마이너스 20이 꽤 보이죠. 지금 SK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22%, 바이오로직스도 마이너스 12%, LG화학이 마이너스 17%. 아니 뭐 전부 올랐다는 종목들이 왜 이래요? 52주 최고가 대비는 이렇게 빠졌어요. 52주 최고가 대비로. 벌써.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는 시각은 감을 잡으셨죠?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개 중에 8개만 75% 능선에 있습니다. 어디요? 빨간 표시에 빨간 있는 박스한 거 20개 중에 통계하게 이게 지금 75%. 삼성전자 5만 현재가가 요 75% 능선에 있다. 요게 이제 어저께인데 오늘은 삼성전자 57,000원. 그러니까 딱 75% 능선에 있어요. 57,600. 그다음에 현대차가 좀 위에 있습니다. 159,000원. 그런데 카카오는 딱 35만 원.
카카오 34만 7천. 예. 삼성 SDI 딱 그 자리. 오늘 다 깹니다. 오늘 다 깨요. 요게 카카오하고 이런 것들이. 요 75%를 깼다고요? 네, 75% 딱 그 자리에 그 자리에 딱 와 있다고요? 깨거나. 고와 있거나 깨거나. 네. 그러면 여기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게 몇 가지냐면요.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3개예요. 기아차까지 4개. 그리고 다른 거는 이미 다 빠져 있습니다. 75% 다 붕괴했어요. 그리고 성장이라고 코스닥이라고 하는 종목도 시젠, 알테오젠, 에코브로 BM, SK 머티리얼스, 첨보.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현재가하고 저 75%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뭐 코로나19라든지 뭐 백신이라든지 뭐 2차 전지 소재라든지 이런 게 이번에 배터리 데이 기점으로 다 무너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동안 성장이나 이런 걸 끌고 왔던 주도주마저도 훼손을 가고 있거든요. 지금 중심을 매일 저는 이거를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빅데이터 같이, 알고리즘 같이. 우리가 인공지능 항암 이렇게 하면 사진 찍어 놓잖아요. 그래갖고 이거 하다가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진율, 저기가 비슷하게 나는 기계야, 알고리즘이야. 그러면서 이 사진을 노상 찍어 기억을 해놔요. 그래놓고 75 하다 보면 이게 어떤 거는 거기서 깨고 급격하게 깨고 내려가고 어떤 거는 흘러내리게 깨고 내려가고 막 이런 이거를 인덱스 200개, 코스닥은 150개를 매일 머릿속에 놓고 기억을 한다고 보세요. 그러면 지금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동안에는 중소형주나 개별 중소형주 밑에 단의 순환이 좋았습니다. 시가상이 잘 못 가게 하고. 근데 요번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관리되면서 그동안 주도했던 주변 중소형주 부러뜨려요. 순식간에 급락을 시켜버립니다. 50%까지 수익 난 것도 일주일 만에 다 토해내게 만들거나 이런 종목들이 중소형주 테마단의 부지기수로 막 나와요. 저거를 잘 투자자들이 극복을 해놨을까? 이런 의심이 들 정도고 그다음에 코스닥의 대표성 갖고 있는 종목들이 이번에 배터리 데이 기준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첨보라든지 에코브로 BM 이런 거마저도 뭔가 노이즈가 나오면 우리가 대장이 무너져요. 대장이. 그럼 대장이 쉴 때 순환 주도들 밑에서의 후발주들이 순환이 나오면 이게 대장 쉴 때 후발주 가고 그 다음에 대장 가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패턴이에요. 요새는 어떠냐면 그동안 대장이 가만히 있다가 후발주 막 갔는데 이제 대장이 무너지니까 후발주가 급격하게 붕괴되는 조짐들이 막 보여요. 중소형 단에서. 그러니까 요새 테마주들이 어떤 특성이냐면 하루에 고가 만들었고 후장으로는 마이너스를 만드는 게 부지기로 또 생깁니다. 어떤 테마가 딱 왔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한 9시에서 11시에 20% 30% 가요. 근데 종가로 마이너스 12. 이게 얼마나 회전 속도가 빨라요. 이거 하루 중에 이거 맞힐 자신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리고 질이 나쁜 종목들 위주로만 움직여요. 네. 이게 저는 전체 시장을 보는 한해 이게 데이터의 징후거든요. 아, 급하다. 그 다음에 지지 기반의 에너지가 뭔가 신뢰감이 없어졌다. 그리고 뭔가 파생 쪽에서는 이거를 변동성 이용해서 숏 전략의 에너지가 커지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 관리. 그래서 325대 선물 때 8월 달에 제가 8월 20일 저점이 300인데 몇 가지 공격할 것 같다라고 공교원이 이제 선물 옵션 하는 분들한테 계속 전략을 제시했거든요. 그 자리가 오늘까지 딱 왔습니다. 20포인트 공격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스위칭이 나와야 돼요. 예. 이 장이 2200, 2270에서 나스닥이 빠져도 우리는 돌려야 되는 상황이 나와야 돼요. 실제 시장이 이제 살아나면. 이게 이제 다음 추석 전후에서 삼성전자가 한 10월 5일이나 7일 정도면 실적 발표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검증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삼성전자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와, 그때부터 삼성전자 때려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외국인들이나 이러한 숏 전략을 구조화시킨. 그럼 삼성전자 마이너스 3% 손해에 뒤에는 레버리지 일으켜갖고 큰 수익을 내서 합쳐갖고 퉁쳐버리는 게임을 할까봐 별 걱정 다 하죠. 근데 이거를 갖다 얘기해서 장기판에 말로 쓰는 그 전략가들이 만약에 헤지펀드 있다면 그거를 구조화시키는 기계 알고리즘을 짠 거라면 그걸 걱정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저는 미결제 약정에서 뭔가 징후가 나올 거다 봐서 이제 떨어뜨리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 올리면서 미결제 증가시켜서 매도 포지션을 증가시키는 거, 뭐 풋장, 대차 잔고라든지 아니면 그 풋의 미결제 잔고에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선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걸 계속 추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이키드도 있겠지만 삼성전자 사면 순수하게 삼성전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삼성전자에 보이지 않는 합성이 어떻게 구조화되나 이걸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에는 이거 볼 겁니다. 이거. 뭐죠 이게? EM ETF요. EM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머징 ETF인데 네. 제가 하단을 42불 저거를 이제 저 넥라인을 음봉으로 공격하면 저 파랗게 예. 42불. 예. 네. 그러면 어떤 전략이 나오냐면요. 중국의 숏 전략을 이제 그 헤지 펀드들이 들어갔다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중국의 숏으로 들어갔다. 예. 왜냐하면 이거의 1등부터 4등의 구성 성분이 알리바바 6.8, 텐센트 6.2, TSMC가 4.4, 삼성전자가 네 번째입니다. 3.5입니다. 미국에 보이지 않는 게 중국 건드렸다는 얘기고 이제는 파이가 아니라 텐센트나 알리바바 건드린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뭐 법적이나 이런 거 그러면서 이걸 숏을 거는지 그게 42불 아닙니까?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같이 바스켓으로 나간다고. 네, 네.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조 때린 날입니다. 1조 1조 때린 날 장중 흐름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 종가만 보지 마시고 이 코스피 200 예, 선물. 예, 네. 9월 22일 날 그 배터리 데이 바로 전날 1조를 저 벌써 이 작업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파생해서는 계속 읽어 보시고 동학개미들 제일 많이 물린 인버스곡. 아, 네. 한쪽은 레버리지를 그리고요. 네. 한쪽은 인버스곱 넣어서 매일 의미 있는 날에 종가를 계속 선을 그어봅니다. 네. 그러면 저 맨 위에 한번 보시죠. 8월 13일 날 2458에 저 빨간 색깔 저 맨 위에 1633원 나오죠. 16,330. 16,300원. 2458. 8월 13일이죠. 그 반대편에 인버스곱이 3,880원이거든요. 그 이제 감이 나오죠. 그 다음에 9월 16일 날 똑같은 2,450대 줬습니다. 요게 16,015원 나옵니다. 네. 그리고 쌍바닥이에요. 인버스 곱은 3,800원. 저기 보시면 맨 밑에 9월 16일. 예. 그러면 인버스 쌍봉 때 이 쌍바닥 개념은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어디서 감을 잡냐면 2월 13일. 저 가장 굵게 만들었던 요거. 예. 요선. 예. 그게 2월 13일이거든요. 15,320원 2,255포인트입니다. 지금 레버리지는 그거 아래에서 놀아요. 네. 지수는 그거보다 높은데 레버리지가 더 낮아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인버스 곱도 튀어오르지를 못해요. 인버스 곱도 튀어오르지 못한다. 네. 요번에 인버스 곱이 SK하이닉스 투매 나와갖고 71,000원 저 파란 색깔의 8월 20일이거든요. 네. 4,500원입니다. 요번에 요거를 돌파나 볼 거예요. 인버스예요. 인버스 곱이 4,500원에서 쌍봉 나오면 이 장 괜찮아요. 순환되고 적절히 조정됐다가 다시 간다. IT 순환된다. 이렇게 보겠는데 인버스가 쌍봉되면은 네. 인버스가 쌍봉되고 못 오르면은 예. 이 장은 살아나는 거고. 네, 살아나는 거고 요번에 이걸 5,000원을 튀고 나가요. 인버스가. 예, 인버스 곱이. 그러면 생각하지 않는 한 단계 하락은 각오하자.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준이 뭡니까? 시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냥 시장한테? 예, 생각 안 할래요. 이게 죽으면 리스크 관리하거나 해지 전략 쓸 거고 현금 갖고 있다가 어느 정도 진정될 때 다시 그러면 변동성 큰 거는 생각지도 않았던 아주 싼 가격을 줄 것들이 많을 거거든요. 네. 그럴 때 체리 패킹 하겠고 그 다음에 그 기준을 매일매일 레버리지와 인버스 곱의 그 중심이 어디로 하느냐. 중요한 의미 있는 고점, 의미 있는 저점이 있지 않습니까? 맥점들이. 그거를 어떻게 하나 매일 이렇게 선을 곱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직관들이 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죠. 이 지천명 후반에 접어들어갖고 아주 천진무관
말을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뭐 이렇게 복잡하게 살고 왜 이렇게 악의적으로 살죠? 다 그냥 외국인도 기관도 개인도 빠지면 같이 사주고 뭐 이렇게 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해서 다 이렇게 좋으면 되지. 왜 기어의 언놈 죽여가면서 그것도 주식을 갖다가 급락을 시켜가면서 남의 주머니 털라고 꼭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됩니까? 근데 저는 머니게임 시장은 제가 경험한 바에 하면 그거를 자연스럽게 하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먹자가 아니라 남이 하나 갖고 있는 것도 뺏어가서 다 같이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와야죠. 그렇죠. 내 주머니로. 그러니까 저는 이 자본시장의 머니게임은 제가 그래서 주로 기업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성장이나 실적이 저는 제가 제공하는 화두가 하나 있습니다. 네. Follow the man, follow the money. 돈줄을 잡고 사람의 이기심이나 탐욕이나 여러 가지의 뭐라 그럴까 설계를 추적해 보자. 살록 홈즈 같죠. 그러다 뒤지다 보면 어떠한 무릎 딱 치는 것들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대주주의 탐욕만큼 무서운 게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주들 간의 지분 싸움만큼 무서운 게 없는 것 같고 또 헤지 펀드들 간의 전략적인 싸움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실제 돈 갖고 대리전에서 사람 죽이는 그 총과 비슷하게 돈으로 완전히 전쟁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주식시장을 그냥 다 같이 공생의 얘기보다 누구는 죽고 죽이는 머니게임의 전쟁터로 보고 전쟁적 사고로 전략적인 판단을 자꾸 이렇게 해서 그러한 게 누가 이기는지 보는 에너지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어떠한 플러스 되는 쪽에는 롱으로 마이너스 쪽에는 쏙 걸어서 했지. 이렇게 해서 대응하는 시장이지 그거를 예측해서 판단해서 싸운다? 그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이런저런 뭐 댓글들이나 올라오는 글들 보면 스스로를 갖다 주린이라고 칭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이제 올 한 해 지난 6개월 동안은 뭐 놀라운 성과였겠죠. 한번 우리 오늘 이수조 대표님의 이런 말씀들이 좀 한번 이것저것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실 말씀은 더 많았겠지만 애초 계획보다 더 길어져 버렸습니다. 대표님. 괜찮습니까? 예. 추석 세고 또 좋은 시장 상황 보고 또 한번 인사이트도 나눠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주간전망대 이번 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급하고 시장은 정신없는데 또 우리는 대응하기 힘든 또 긴 연휴를 맞고 있습니다. 다음 주 또 이렇게 그리고 추석 세고 와서까지 계속해서 좀 긴장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